네, 이번 주 미국 대선과 FOMC 지수를 흔들 변동성이 크다고 생각했는데 갑작스럽게 또 금투세 폐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을 상방으로 끌어올려주는 긍정적인 변동성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잠금 해제 어떤 종목들 이야기 나눠볼지 오늘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과 함께 잠시 후에 종목들 하나하나 열어보기로 하겠고요. 머니맵 먼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금투세 폐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을 기점으로 해서 머니맵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삼성전자 1.37%, SK하이닉스는 3% 넘게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2차 전지 쪽에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나란히 7.49%, 10.55% 급등세 시연을 하면서 지금 상승의 흐름을 아주 강하게 누려주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IT 섹터, 반도체, 2차 전지, 화학, 자동차 전반적으로 빨간 불빛이 굉장히 강하게 반짝이고 있고요. 알테오젠 3.65%, 리가켄바이오도 3% 넘는 상승폭, 제약바이오 섹터 오늘 좀 혼조세였는데 2차 전지와 함께 상승 탄력 아주 강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도 7.69% 급등세 시연을 하고 있고요. 네이버 3.01%, 카카오도 오랜만에 반등이 또 나와주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 관련해서도 지금 중국의 무비자 입국 허용 이슈 나오면서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도 지난주 실적에 더불어서 상승 흐름 더욱더 가열차게 쌓아 올려주고 있고요. 대한항공도 3.6% 강세 흐름 띄고 있습니다. 네, 머니맵 살펴보고 왔는데요. 오늘 중국 무비자 입국 허용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좀 들썩들썩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부 여행주들은 장 초반부터 상한가 안착한 채로 시작을 했는데 대한항공도 오늘 흐름이 상당히 좋아요. 김종효 이사님과 함께 만나봤던 종목입니다. 대한항공 9월 30일의 종목이었고요. 최고가 기준으로 7% 상승 흐름 쌓아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사님, 대한항공이 이제 조금 기지개를 제대로 켤 수 있을 것인가 좀 기대가 되는데 저희가 만나본 지도 얼마 안 됐어요, 이 종목.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대응이 좋을까요? 네, 일단 대한항공의 신포인트는 실적이죠. 그런데 오늘 나왔던 이슈, 중국 이슈와 관련돼서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항공사가 워낙 많고 우리가 중국 갈 때 있어서 대부분 이용하는 항공사가 LCC도 일부 있지만 중국 항공사를 대부분 이용하는 것을 본다면 그와 관련된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신고가를 내면서 움직였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생각보다 실적이 굉장히 견조하다라는 것. 그다음에 벌써 몇 년째 끌고 있는 아시아나항공과 관련된 합병 이슈를 어떤 식으로 이제 끝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다는 것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가장 좋아질 수 있었던 3분기에는 주가가 정체됐는데 오히려 유가도 다시 반등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환율이 이제 또 요동치고 있는 이 4분기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조금 신기한 부분이기는 하죠. 그래서 연속성이나 주가 강도는 조금 떨어질 수 있으나 실적 대비해서 그동안 주가가 못 갔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추가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은 호흡이 그렇게 길지 여부는 오늘 종가를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거래는 대거 증가하고 주가는 크게 올라가고 있지만 윗꼬리를 길게 단다든지 음봉 전환이라든지 거래만 대량으로 급증하고 에너지를 쭉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이지 못할 경우에는 정말 단기 랠리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움직이고 있는 중소여행사들과 LCC들의 호흡은 한 내일 이번 주 정도까지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고요. 오늘 종가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지 못하고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런 종목군들의 생명력은 꽤 짧은 것으로 보여지니까 단기 트레이딩 정도에 멈추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중국 무비자 입국과 관련해서 대한항공뿐만이 아니라 여행주들, 전반적인 LCC 관련주들, 항공주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까지 팁을 전수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잠금 해제 첫 번째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인데요. 호실적에도 주가는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오늘 시장은 갑작스럽게 또 수급의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상승 흐름 켜주고 있긴 합니다만 HD 한국조선해양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키워드 신조선가입니다. 조선주의 주가를 끌어올렸던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신조선가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여러 가지 그 모멘텀 지표들이 다 둔화되는 모습이에요. 신조성과가 빠진 게 우리랑 상관없다라고 하지만 뭐 과연 그럴까요? 어쨌든 신조성과가 빠지고 있는 거 기분 좋은 이슈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SK 추정은 중요하지 않고 신조성과 자체가 MOM 기준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선가를 살펴봤더니 주로 벌크 쪽이란 말이죠. 탱커, 가스선, 컨테이너 이런 우리나라가 지금 만들고 있는 쪽과는 좀 관련이 없는 것이니까 큰 영향이 없는 거 아닐까? 근데 이게 과연 일정 부분 한 그 섹터에만 나타나는 현상일까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중국이 뭐 공급 과잉으로 하면서 벌크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라면 큰 우려는 없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조선업이 강하지 않은 건 아닌가? 그 다음에 지금 또 중고성과 떨어지고 있어요. 중고성과는 대부분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중고성과 말고도 운임도 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과연 좋은 신호인가? 신조성과가 벌크선만 떨어지고 있으니까 별거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그래서 3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은데도 주가가 정체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 안 좋은데 주가가 왜 떨어져?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그 이유가 뭔지를 찾아야 되는 거고 저는 그렇다면 이렇게 신조성과, 뭐 그다음에 중고선가 여러 운임들이 다 떨어지고 있는 것이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향후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조금 내포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조정이 아니라 쉬어가는 정도. 그동안 랠리를 쭉 오랜 기간 보여왔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정도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신조선가가 조금 고개가 꺾였다라는 것이 최근에 HD 한국조선해양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한 분석 전해주셨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사실 실적은 굉장히 좋게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주가는 조금 꺾이는 흐름, 아무래도 시장의 센티멘탈이 어느 정도는 훼손됐기 때문도 영향이 있었겠습니다만 앞으로 호실적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관건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한국조선해양은 아시다시피 지금 뭐 중간 지주란 말이죠. 그러면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벌커 가격은 흔들리고 있지만 뭐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쪽은 뭐 비교적 견조해요. 플랫이거나 아니면 좀 더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가장 우리가 이제 중국 대비해서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는 건 누가 뭐래도 이제 LNG 사원이잖아요. 근데 LNG 선의 전반적인 발주를 보면 2022년 같은 저런 급격한 상승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꽤 견조하게 지금 유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의 수량은 계속 나올 수 있다. 뭐 IMO 규제를 포함해서 다양한 뭐 규제 물량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러시아를 밀어내면서 LNG의 운송 수요 자체가 증가하는 것이 기본적인 수요를 좀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2011년부터 23년까지 연평균 발주 척수보다는 꽤 높은 수준의 발주가 나타날 걸로 예상하고 있고 올해도 예상보다 좀 더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단 뭐 긍정적인 예상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것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여지는 있는 것은 일단 뭐 러우 전쟁이 마감되면서 과연 지금 러시아를 밀어내는 흐름이 나머지 국가들이 전부 연계된 가운데 이어질 수 있나? 이것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시는 것처럼 LNG 선을 수주하고 있는 주요 주체가 중동 국가들인데 뭐 중동 국가들이 약속을 안 지키는 건 일론 머스크보다 더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저는 지금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이 실적이 과연 견조하게 유지될 수 있는 실적인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 다음에 지금 그 한국조선해양은 여러 회사들의 실적을 모으는 중간지주 회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의 선종만 갖고 있는 회사보단 여러 선종의 영향을 같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도 충분히 좀 고려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HD 한국조선해양의 실적 발표 이번에 나왔던 실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 부분 하나하나 좀 뜯어주셨고요. 세 번째 키워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오늘은 좀 다시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만 금요일만 해도 좀 조정이 좀 깊게 나왔었어요. 그렇다면 조정을 받는 지금이 밸류에이션적인 면에서 매력도가 높아지는 구간일까라고 또 궁금증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실적이 좋았던 건 뭐 LNG 쪽도 있었지만 현대미포라든지 현대산업 같은 종목군들의 실적이 대거 좋아지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간 거란 말이죠. 실적이 올라가고 주가도 올라간 거란 말이죠. 그런데 현대미포하고 현대산업이 뭐 벌커만 만드는 건 아니지만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금 밸류에이션 측면도 봤을 때 뭐 PE 측면에서는 아니지만 PB 측면에서는 분명히 과거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온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과거 대비해서 높은 주가를 받고 있고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핵심은 결국은 좋아진 실적이 계속 느리지만 이어진다라는 게 전제로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벌커 이런 것들이 흔들리고 뭐 탱커 이런 것들까지도 중국이 최근에 대형 조선사 만들고 엄청나게 캐펙스를 늘리고 있는 과정에서 만약에 부담을 받기 시작한다면 결국 뭐 중국 끼어들어서 끝이 좋았던 산업이 별로 없다라는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차라리 LNG선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혹은 뭐 미국의 군함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 지금 그래서 저는 뭐 과거까지는 조선주의 대표주로서 탑픽으로서 HT 한국조선해양을 꼽았는데 예. 이제 그러면 조선주의 탑픽을 꼽는다면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대표적으로 HT 현대중공업 같은 종목으로 조금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좀 나쁘다라는 판단보다는 이제는 좀 대장주를 바꿀 필요가 있겠다. LNG 같은 우리가 확실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그다음에 미국과 지금 뭐 군함 얘기도 계속 오가고 있는 그러니까 MRO 수죠. 이런 것들이 오가고 있는 종목군들로 종목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판단이고요. 지금 현재 PB밸류가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다면 저평가는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목표가를 제시하지 않고 지금 대장주를 조금 바꿀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가장 최선화하는 탑픽 종목을 바꿀 필요가 있겠다라는 해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HD 한국조선해양 이 실적 발표 잘 나온 그 뒤의 흐름에 대해서 궁금해하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김종효 이사님께서 그 부분을 싹 해소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대장주가 바뀔 때가 아닌가라고 언급을 해주시면서 두 가지 포인트 짚어주셨어요. LNG선에서 압도적인 기술력 가지고 있는가 또는 MRO 수주 관련해서 모멘텀이 있는가 이 두 가지 포인트 보면서 HD 현대중공업 같은 다른 종목으로 좀 시선 옮겨보자라는 이야기도 전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이어가 볼게요. 이번 종목은 에코프로비엠인데 소제목이 반전의 시작은 언제입니다. 오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금투세 폐지의 최대 수혜주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 주가 상승이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실적 하향인데요. 사실 에코프로 그룹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높진 않았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도 하향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뭐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올해 실적도 뭐 4분기까지도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2025년도 실적도 계속 꺾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닥이 어딘지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뭐 물론 언젠간 바닥도 나오고 반전도 나오겠지만 그래서 벌써부터 뭐 2025년 뭐 하반기부터는 뭐 반전이다. 그래서 상반기에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만 그 얘기 작년에도 계속했고 올해도 계속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 얘기는 확실한 어떤 반전 신호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믿기는 어렵고 어쨌든 중요한 건 올해 실적은 뭐 그렇다 치고 이미 다 알아버렸으니까 4분기까지 안 좋다는 걸 알아버렸으니까 올해 실적은 기대할 게 없다고 치고 그러면 내년도 실적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2025년도도 바닥을 못 잡고 계속 지금 이 컨센서스가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야, 증권사 실적 추정 안 맞잖아 라고 반문하실 수 있지만 이건 안 좋은 쪽으로 지금 안 맞고 있는 거거든요. 낮추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못 맞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생각보다 추이가 계속 안 좋은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이슈를 만나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건 맞지만 전체적으로 그 급등의 연속성을 오늘처럼 또 한 번의 급등을 해서 해소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가져가긴 어려울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다음에 장기간 또 이 종목에 상당 부분 물려있던 분들도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도 꽤 나올 것 같아서 그런 물량 소화 과정을 좀 생각해 본다면 일단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의 기대는 당분간 어렵다라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김종효 이사님께서 초반에 전해주셨던 말씀이 여기에도 적용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종가까지 그리고 최근에 이 흐름들을 지켜봤을 때 앞으로 조금 너무 급하게 좀 에코프로비엠을 바라보실 필요는 없지 않겠나라고 이야기를 전해주셨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로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K배터리입니다. 과연 K배터리의 미래는 어느 쪽으로 향할 것인가 약간 좀 엇갈리는 방향성의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작년부터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 믿지 않았고 시장에서 반대로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은 우리나라 NCM이 전 세계를 평정할 거야라는 얘기였는데요. 저는 뭐 그렇지 않을 거다. LFP야 뭐 반절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뭐 그렇게 가고 있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NCM만 발전하는 게 아니라 LFP도 발전하고요. 가격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ESS 같은 쪽도 LFP가 채울 가능성이 높은 그 가능성이 있고 LFP에다가 망간 섞었더니 뭐 괜찮다라는 거죠. 야, 우리나라도 LFP 진출하잖아. 26년이고요. 중국보다 쌀 자신감이 있는지도 확인이 좀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일단 배터리 쪽에 있어서 중요한 전제 두 가지가 이미 틀린 거예요. 가격 전망도 틀렸지만 NCM이 전 세계를 평정할 거라는 그 기대 자체도 틀린 거죠. 그래서 NCM 가격이 떨어지면 LFP를 제치고 뭐 나설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좀 더 본질적으로는 준비된 그림 보시면 이 그림은 제가 보기엔 분명히 바이어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증권 이 애널리스트는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시각이 그렇게 뜨겁진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바이어스가 있다는 걸 고려하고 보더라도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뭐냐면 미국의 EV 수요 증가량 예측과 그다음에 한국이 미국에 들어가서 지금 만들고 있는 배터리의 캐파를 비교해 봤더니 이미 2024년부터 공급 과잉으로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 공급 과잉을 해소할 수 있는 신규 수요가 나오거나 나오지 않는다면 다른 쪽에서 무언가를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제 2023년, 2022년에 생각했던 그 화려한 전기차 시장의 움직임, 배터리 시장의 움직임은 아직은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게 제가 보기엔 우리가 좀 머리를 차갑게 식히고 바라봐야 되는 이 시장의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로 중요한 건 아직도 전기차에서 이익을 내는 회사가 몇 개 없다. 그중에 현대기아차가 들어가 있는 건 정말 다행인 거죠. 현대기아차는 그래도 전기차로 소폭의 이익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전기차 시장의 전반적인 공급 과잉 우려를 깰 수 있는 강력한 신규 수요가 어느 쪽에서든 나타나는 게 필요한데 아직 그 부분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엔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요약하면 너무 촛불을 빨리 터뜨릴 필요는 없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사님, 오늘 이 밸류에이션 체크와 함께 가격 전략까지 좀 여쭤볼게요. 근데 이 종목은 밸류에이션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뭐 예전에 주가가 움직였을 때도 그랬고 실제로 가능성만 타진이 된다면 수급이 꽤 쏠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밸류가 큰 기준점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일단 최근 들어서 그래도 과거 대비해서 너무 불타올랐던 그 강력한 밸류 트랩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해소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그럼 이제 확인할 것은 뭐 11월 8일인가요? 그때 이제 그 투자 계획 같은 것들을 수정하게 되는데 생각해 보시면 LG에솔도 그 과했던 투자 계획을 철회하면서부터 주가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에코 프로그램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향후 성장성을 좀 꺾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에 실제로 좀 부담되는 투자 계획들은 다 철회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만들어내는 현금으로 계속 만들어내는 이익 자체가 현금화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구간이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 종목의 밸류에이션보다는 기술적으로는 한 20만 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 기술적 저항선을 쉽게 뚫을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목표가로 제시하면서 일단 수급이라든지 변수, 시장의 민감도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에코프로 BM 가격 전략 20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월요일에 잠금 해제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